강영구 후보에게 김민겸 후보가 보내는 질문입니다. 강영구 후보께서는 1차 정책 토론에서 본인의 불법 의료 광고 근절 방안인 광고 중지 명령과 위반 사실 공표, 업무 정지 처분, 형사 처벌 등 법이 바뀌어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인도 현실성이 없는 방안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방안인 회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하는 방안은 이미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강영구 후보님의 불법 의료 광고 근절 공약은 제목만 있지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를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 벌칙 규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제 사법기관에서 의료 광고를 의료법을 조금 위반해서 광고했다고 해서 1차, 2차 이런 법적인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건소, 경찰,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를 해도 잘 안 움직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광고심의위원회가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는 김 후보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더랬는데요. 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처음에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 회원들이나 또는 이걸 모니터하는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소시모라고 소비자를 위한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항상 연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35대 36대 집행부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자료로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해서 열심히 고발하고 고발 자료를 자꾸 쌓아야 됩니다. 불법 광고로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현실 법이 처벌도 못 받는데 그걸 고발하면 뭐하냐 이런 의견은 조금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질문이나 반론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 위반 사실 공표를 하면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오히려 공표한 사람이 잘못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로 시행하려면 그 법부터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서치가 이건 할 일이 아니라 협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고 바꾸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협회가 할 일을 서치가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공약에 조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강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시고. 예, 당연히 협회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럼 협회가 할 일이니까 서치는 손 놓고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치는 그리고 불법 광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저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안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협회 열심히 저기 고발된 건수를 가지고 이걸 처리해 달라고 윤리위원회든 협회 법제부에 계속 올려야죠. 올리고 저희들이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건은 저희들이 바로 고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제 담당 부회장을 할 때는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까지 매긴 성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 광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한때 잠깐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멈췄던 적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심해졌고요. 차츰차츰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보면 이제 가격 표시 광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걸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쿠팡이라는 SNS 상에 들어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광고들 많습니다. 그런 거 그대로 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원들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광고하는 것들 계속 고발하고 그런 의지를 보이겠다는데 의지를 보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협회가 할 일이니까 협회가 그냥 넘기고 서치는 그러면 가만히 있자는 의견이신지 답답하네요. 네, 김민겸 후보가 강영구 후보에게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영구 후보께서
보조 인력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신 경력 단절 치위생사 재취업 교육 과정, 간호조무사 재교육 과정, 간호조무사 학원과 특성화 고등학교 구회와 연결 등은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나열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등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협회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공약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서치에서 할 방안으로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치에서 보조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장기적, 단기적으로 놀아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걸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조정건 부회장 후보한테 다시 재질문할 수 있도록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지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3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저희가 만든 건데요. 뭐 기존에 했던 사업이랑 다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치위생사 재교육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고 지금 37대에서 주로 했던 사업들은 일단은 재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교육할 수 있는 대상 상대 단체하고 협약을 맺고 그래서 3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지금 조무사 교육 과정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조무사 과정은 하고 있는데 조무사 과정을 먼저 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모집이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호조무사 회관을 저희 강의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자료가 40만 원이고 그날 점심값 해서 한 60에서 70만 원이면 나흘 교육해서 280만 원이면 충분히 4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교육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치위생사를 우리가 모집하지 못했던 이유는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새로 공약을 들고 온 이유는 좀 더 치위생사들이 노출 빈도가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는 거죠. 즉 회장이 직접 움직여서 상대단체 장을 만나서 뭐 그쪽에 있는 홈페이지에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를 낸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은 다시 뭐 덴탈샵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한다거나 하는 좀 발상은 콜럼버스적인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노출 빈도가 높은 것을 찾아서 노출을 시켜서 치위생사 과정들을 모집을 한다면 치위생사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진입할 수 있을 때 처음부터 갖는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스크 래빗 개념으로 시간제 근로자 연결해주는 그런 태스크 래빗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 질문. 치위생사가 지금 재취업하는데 교육이 안 돼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집도 안 되고 하는데 덴탈잡만 보면 치위상사 구하는 치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치과 조무사 제도를 말씀하셔서 치과 조무사 제도는 정말로 이거는 협회가 나서서 정말 어렵게 여러 직역과의 그 갈등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 협회가 온 힘을 쏟아서 몇 년 동안 해도 될까 말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이었던 보조 인력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과대 광고 이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법적으로 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서치가 할 일이 아니라 협회의 일을 공약으로 내세우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공약 두 가지가 다 과연 서치 회장 후보로서 이거 내세워야 되는
공약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치과 위생사가 경력이 단절됐다고 이 교육이 부족해서 재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근무지를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경력 단절 치위생사 교육에 대해서 좀 부정적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교육을 시킨다 해서 치과 관련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풀타임 직원이 아닌 파트타임 개념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이건 사실 북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거든요. 북미에서 위생사들은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는 위생사들 거의 없습니다. 보통 북미에서는 자기 체어를 가지고요, 자기 환자를 봅니다. 스케일링이나 큐렉까지 가능한 구가 있거든요. 예,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꼭 필요할 때 위생사가 정말 위생사 일손이 있어야 될 때 어떤 간단한 어떤 새로운 뭐 임플란트 수술 안 해본 위생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 키우느라고, 또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지금 쉬고 있는 위생사들을 가볍게 리프레시 시켜가지고 파타임 요원으로 확보해서 긴급하게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연결해주겠다, 그런 의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약에도 밝혔지만 치과 간호조무사나 덴탈 어시스트 등 법적인 어떤 해결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협회와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민겸 후보가 강영구 후보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37대 서치회장당 선거에서 조직위원장을 하셨던 강영구 후보가 그 시덱스에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 시덱스의 그 거품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그 서치 적립금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예, 두 가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덱스에 거품이 있었던 거 사실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시덱스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한 국제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손님들한테 많이 외국 손님들을 모셔다가 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소 외국 손님들을 우대해주고, 또 서울라이트 같은 것도 좀 조금은 화려하게 비용을 좀 들여서 조금 좋은 식사를 모시고, 이러한 것이 이제 거품이라면 거품이었지만 1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조정이 많이 됐고요. 37대 집행부 들어서는 재무이사였던 조정근 부회장 후보의 노력과 많은 임원들의 노력으로 회계가 많이 투명화돼 가지고요. 전혀 그런 어떤 거품적인 요소가 다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다음에 뭐 입지적인 상황에 따라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많이 뭐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선으로는 다소 거품이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회계가 투명화돼서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이제 적립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적립금 사실은 뭐 협회 재무이사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적립금이라는 거는 안정성하고 이율하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되는 아주 고난도 산수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들 뭐 재테크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목돈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금융기관에 어떻게 맡기느냐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부는 단기 금융기관에 맡기고요, 일부는 또 이자 조금이라도 더 주는 장기 금융회사에 맡기고, 이렇게들 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치에 가지고 있는 적립금도 제1금융권 또는 치과 신협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예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준다면 조금씩 이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원칙,
제1금융권과 우리 치과 신입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는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면 뭐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이율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와야지 우리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나갈 겁니다. 규정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예, 제 질문이나 반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이사님께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신협은 위험도가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율을 10%로 줄이고 서치 신협을 그 나머지를 제1금융권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제1금융권으로 많이 그때 몇십억을 넣은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정말로 그 신협이 리스크가 많은 금융기관이면 저희 협회도 지금 50몇 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뭐 서체 내부 규정 말씀드렸죠. 제1금융권 또는 서울치과 신협으로 돼 있고요. 저도 신협에서 오랜 동안 위원도 하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까 뭐 결국은 우리 부회장 후보 중에 한 분에 대한 어떤 뭐 내용을 해명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출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건 인출은 아니고 A 금융회사에 있는 자금을 B 금융회사로 잠깐 옮겼다가 내부의 논의 끝에 다시 뭐 환원한 거에 불과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중금리라는 거는 여기 뭐 우리 성관 위원장님이 신협의 이사장이시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다릅니다. 갑자기 또 특판 상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누구나 자금을 핸들링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데 옮기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걸 뭐 못하게 막는 그런 규정도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이제 그런 어떤 뭐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좋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쨌든 각설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 또는 단기간이라도 홀드하고 있는 돈들은 항상 안정성하고 이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다 봐서 내부의 철저한 협회 규정에 준해서 저희들도 내부 규정을 확실히 준수하면서 잘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참석자로부터 각 후보자에 대한 서면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금 질의함에서 저희가 지금 질문서를 뽑고 선관위에서 질문의 내용을 미리 감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질문서가 선택이 되면 저희가 그 질문서에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질문이 아니고 이미 했던 질문에 대한 중복된 내용이랍니다. 질문서가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답변 순서는 첫 번째 질문은 기호 2번 강영구 후보 먼저, 그 다음에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저희가 입안에 물이나 침이나 타액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노출되는 상황이라 아주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영구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김민겸 후보가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은 크게 이제 대정부 요구안하고요. 각 클리닉에서 이제 행동 지침이 되겠습니다. 서치에서 이제 포스터 같은 주의사항은 이미 잘 배부가 돼가지고요. 각 병원마다 잘 붙여져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첫 번째는 리본관리공단의 청구금 조기 지급을 당연히 요구해야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지금 마스크나 글러브 구하기가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나 위생 용품에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협회 차원에서 당연히 정부에 요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가면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눈에 띄게 캔서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다 느끼실 겁니다. 각종 병원의 경영이 조금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 긴급 자금을 당연히 요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정부 우리의 이제 요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클리닉에서 소독이나 방역에 좀 철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나 글러브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적인 치과 진료 시에 바로 직접 감염될 수 없다는 쪽으로 대국민 홍보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컨틴전시 플랜이라 그러는데요. 비상 대책을 당연히 가동시켜야지 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미리 확보하고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될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비상 대책을 가동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질문 내용이 길어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행되었던 시덱스와 APDC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9년 시덱스는 APDC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서울 지부 회원은 인상된 참가비를 내고 늘 함께하던 학회 전시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서치 회원들에게 별 혜택이 없는 거대한 행사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준비 시행하려다 보니 APDC 의전 및 APDC 총회 진행과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시덱스와 어떻게 감당할지 등의 세부적인 배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외통수에 걸린 서치회계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협회발 시덱스행 제2의 재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강영구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뭐 이번에 APDC 보셨지만 시덱스가 이미 많이 국제적으로 성장해가지고요. APDC에 비해서 전혀 못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서치에 최소한 구회장 정도 되시는 분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상향식으로 의견이 올라가서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APDC 유치가 안 됐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향식 위에서 결정이 내려온 상황이었다는 것은 지난번 서치총회에서 감사단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성장한 시덱스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이제 뭐 시작을 위한 적립금 이런 부분은 저희 재무이사이신 조정근 부회장 후보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뭐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요. 보통 시덱스를 치르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학술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까? 학술 등록금을 받는데 보통 학술 등록금에서 학술본부에서 쓰는 모든 강연 준비 비용이 빠지고 기념품 비용이 빠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2억 5천, 요 아마 APDC는 한 3억 정도 참가자가 많았으니까 3억 정도가 아마 학술 대회에서 받는 등록금에서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7억 정도가 아마 분명히 저희가 드린 10억 중에서 7억 정도가 아마 APDC를 준비하는데 아마 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반대로 10억을 드리는 바람에 그 2018 회계년도 시덱스 결산 후에 남았던 돈은 3억 8천만 원인데 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기 대회 준비금을 말합니다. 차기 대회 준비금이 3억 8천 남았었는데 작년에는 1억 8천 남았어요. 그래서 차기 대회 준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들이 아까 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향식으로 또는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치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협회 총회집을 2017년도 총회집을 봐도 APDC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협회 총회집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큰 행사를
그 이사회라는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에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를 같이 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치에서 지금 재무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끝까지 찬성은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특정 단체가 손해를 볼 걸 알면서 삼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좀 더 충분한 논의 끝에 또 분명히 충분한 자금원을 확보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력과 준비 계획들 다 완성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